오늘은 지난 일부에 이어서 애틀란타 정착 과정에서 집을 구하는 전반적인 과정과 알아두면 유용한 팁,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했다면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를 가능한 한 빨리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틸리티 연결에는 보통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새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시작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선 이곳의 유틸리티 시스템은 한국과는 달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는 조지아 파워, 잭슨 EMC와 같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수도는 애틀란타 시 수도국이나 각 카운티 수도국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공급합니다. 가스는 조지아 내추럴 가스, 스캐나 에너지 같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카운티별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합니다. 이러한 공급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동일한 유틸리티 서비스라도 공급 업체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도 학교 동기들과 가스 요금을 비교해보고 각 업체의 요금 구조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급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최소 두세 군데 업체에 문의해서 요금과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애틀란타 광역권은 면적이 매우 넓고 각 지역별로 서비스 가능한 업체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유명한 가스 업체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다시 알아보느라 가스 연결에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 연결 전에 거주 지역에 적합한 공급 업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유틸리티를 연결할 때 염두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나 온라인 메시지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애틀란타에서는 많은 서비스가 아직도 직접 방문을 선호하며 서류나 증빙자료 제출 또한 이메일이나 팩스 대신 직접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남부도시 애틀란타의 지역의 특성상 전화 상담원의 억양이 강한 경우에 소통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번호, 즉 SSN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공급업체는 SSN이 없는 고객에게 대략 200에서 400불 정도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현금으로 지참해서 방문하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물론 계좌 이체도 가능하지만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 상대적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문 시간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틀란타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고객의 만족도보다는 직원 퇴근 시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 공급업체를 방문할 때는 마감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직원들이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 처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월별 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애틀란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인프라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요금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사용한 후에는 요금 인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업체로 변경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험은 렌트 계약을 체결한 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면 계약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험은 화재, 절도,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집과 개인 소지품의 피해를 보장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잘 알려진 주요 보험사로는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스테이트 팜 등이 있습니다. 각 보험사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장 내용과 비용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들 보험사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집과 차량 모두를 보장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보험을 선택할 때는 자동차 보험과의 결합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중요한 이슈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현지 은행 계좌 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집 계약 시 필요한 디파짓과 월세를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비교적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모든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니던 기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려면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거주지 증빙서류입니다. 보통 현재 집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임을 증명하는 매매 또는 렌트 계약서와 그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틸리티 청구서 두 가지를 증빙으로 요구하는데 집이 없으면 준비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집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왔는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순환 참조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애틀란타는 한국인 학생과 직장인이 많은 도시답게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협조해주는 은행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에모리 대학 근처나 둘루스 지역의 은행 중 일부는 거주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인 고객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계좌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점은 계좌 개설 예약이 최소 2주 전부터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지점에 연락을 해봤지만 집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기간 내에는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 계좌 없이 체크 발행을 통해서 디파짓과 첫 달 월세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조차도 계좌가 없는 개인이 직접 발급할 수는 없어서 부동산 에이전트 계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급받는 꽤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가지고 온 현금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비싼 송금 수수료를 지불해 가면서 긴급하게 인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시는 분들께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으로 입국할 때 최대 10,000불까지 현금을 소지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허용 범위 내에서 현금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체크를 발급받아서 디파짓과 첫 달 월세를 지불하면 계좌가 없어도 집 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집 계약 전에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거주 증빙 없이도 계좌를 열어주는 은행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좌 개설 예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애틀란타 둘루스 지역의 은행 몇 곳은 한국인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넓은 애틀란타 광역권에서 어떤 지역에 거주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에서 산지 6개월 정도 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집을 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요하게 고려할 기준과 직접 느낀 점 정도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애틀란타도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시내에 가까울수록 같은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크기와 퀄리티는 떨어지고 위성도시로 멀어질수록 더 넓고 상태가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가 애틀란타 시내에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시내에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일지 아니면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근교 지역의 싱글하우스나 타운하우스를 선택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비포드라는 근교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학교까지는 약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마지노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운전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보다 더 먼 거리를 매일 오갔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로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운전을 대하는 습관이나 태도에 따라서 통근 거리 설정은 매우 중요하며 아무리 멀어도 편도 50마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포드에서 애틀란타 시내로 이동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도로는 85번 하이웨이입니다. 이곳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몇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에는 120번 출구에서 285번 내부순환로로 빠지는 95번 출구까지 평균적으로 편도 약 5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통체증 자체는 한국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보다는 다소 양호한 편이지만 85번 도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통사고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매일같이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구조대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상황을 정리하지만 사고의 규모와 발생 구간에 따라서 운전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도로 공사입니다. 애틀란타는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가 잦은 편이며 공사로 인해서 차선이 두세 개씩 닫히면 평소 1시간 걸리던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85번 도로에는 유료인 익스프레스 레인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공사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 차선도 함께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는 단연코 안전일 겁니다. 특히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고 애틀란타 시내 지역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본 결과 그렇게 체감될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 지역은 오래된 도시의 특성상 홈리스가 많거나 유흥가가 위치해 있어서 범죄율이 약간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도시든 피해야 할 지역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고려하는 동네의 범주에는 대체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곳 애틀란타는 이웃 간의 배려와 공공매너가 오히려 한국보다 나을 때가 많으니까 범죄율에 지나치게 민감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 마트, 은행, 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와의 거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애틀란타의 특성상 생활 인프라와의 거리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애틀란타는 땅이 넓고 차량 이동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마트나 은행은 차로 10분에서 15분은 기본으로 소요됩니다. 서로 마트에서 가까운 집을 구한다고 해도 또 병원에서는 다소 멀어지게 되고 은행에서 가까운 집은 또 반대로 마트에서 멀어지는 식으로 모든 생활 인프라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지역은 드뭅니다. 또 이곳에서 살다 보면 내가 자주 갈 것 같은 그 마트보다 좀 더 멀리 있는 마트에 더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니까 특정 생활 인프라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을 우선 고려한 뒤에 생활 인프라와 거리를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집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집을 고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왕 미국에 오셨다면 저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 살아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부터 단독주택에서의 삶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예산 안에 들어오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고 근교로 이사하려니 아이의 학군이나 직장으로부터 멀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고민 없이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싱글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집을 꾸미고 가꾸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라서 이런 주거 형태가 우리 생활과 잘 맞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선택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프라이빗한 백야드입니다. 백야드에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열기에 딱 좋습니다.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아이가 뛰어다녀도 아래층에 피해를 줄 걱정이 없어서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넓어서 생활 자체에 여유로움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하면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서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싱글하우스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시스템화된 아파트와는 달리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고장나거나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수리하거나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며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아파트 생활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청소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넓은 집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관리에 부담이 따르는 거죠. 셋째, 아파트에 비해 렌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싱글하우스 생활이 주는 자유로움과 개방감이 단점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느꼈습니다.
싱글하우스는 관리에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왕 미국에 오셨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머물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렌트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틀란타 지역의 렌트 중개 관행에 대해 특히 렌트 수수료와 관련된 몇 가지 팩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주택임대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조지아주 부동산법에서도 수수료 지급 주체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누가 수수료를 내는지는 계약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틀란타의 렌트 주택은 리스팅 에이전트 또는 리스팅 브로커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매물을 광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리스팅 브로커에게 보통 월세 1개월치 금액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리스팅 브로커는 이 커미션을 임차인 측 중개인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애틀란타에서는 임차인이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스팅 브로커가 받는 커미션 안에서 양측 중개인의 보수가 해결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애틀란타에서 집을 구하는 분이라면 아마 질로우라는 플랫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로우는 한국의 네이버 부동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질로우에 올라온 매물 중 상당수는 개인이 직접 올린 개인 거래 매물로 리스팅 브로커가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측 중개인이 커미션을 보장받을 수는 없겠죠. 리스팅 브로커는 커미션 분배가 약정되어 있지만 개인 거래 매물의 집주인은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커미션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인 측 중개인이 진로우에 올라온 매물 중 리스팅 브로커가 관리하는 매물만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집을 구할 때 단순히 리스팅 브로커 매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매물을 열어두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얼터에게 월세 1개월치 금액을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속했습니다. 이는 결국 리스팅 브로커 매물 외에도 개인 거래 형태의 매물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음에 쏙 드는 넓고 깨끗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거래 매물에 훌륭한 집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커미션을 지급한 결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커미션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팅 브로커가 관리하는 매물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물을 열어보고 싶다면 리얼터가 커미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커미션을 제공하면 단순히 더 많은 매물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리얼터가 정착 과정에서 유용한 팁이나 정보를 기꺼이 공유해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정보, 생활 편의시설 이용 방법 또는 렌트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애틀란타에서 렌트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거래 구조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팅 브로커 매물에 한정된 선택지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시면 추가 커미션 없이도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고 싶다면 커미션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투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는 방식으로 집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애틀란타에서 집을 구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몇 가지 팁과 렌트 수수료와 관련된 사실 몇 가지를 공유드렸습니다. 애틀란타는 다양한 기회와 매력을 가진 도시지만 정착 초기에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애틀란타 생활을 더 편안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애틀란타 정착 초기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 발급, 자동차 구하기, 휴대폰 개통 등 행정 처리와 함께 평균적인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